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언젠가 가질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서울의 집값은 그야말로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죠. 빚을 내고 또 내서 영원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은 이제 우리 시대의 아픈 자화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런 영끌의 고통이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우리 조상들도 지금 우리처럼 집 때문에 머리 싸매고 심지어는 모든 걸 걸고 영끌을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는 시간을 거슬러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익숙한 풍경과 또 너무나도 낯선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조선시대 한양의 집값은 어땠을까요? 임금님 옆에 붙어 살던 사대부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집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민낯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한양과 21세기 서울의 집값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은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아마도 내 집 마련이라는 안정감 혹은 자산 증식이라는 경제적 가치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특히 한양에서 집이란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이자 가문의 명예 그리고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좁은 굴목길을 따라 허름한 초가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가운데 저 멀리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솟아있는 저택이 보입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일 겁니다. 그에게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규모, 기와 지붕의 형태, 심지어 대문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신분과 권위를 드러내는 표식이었죠. 저 집은 누구네 집이래? 아, 그 양반이 드디어 정일품 벼슬에 올랐다더니 저런 대궐 같은 집을 지었구먼. 이런 대화들이 오갔을 겁니다. 특히 한양의 사대문 안, 즉 도성 안의 집은 그야말로 탐나는 특권이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고 한양은 그 신분 질서의 정점에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지방에서 과거에 급제해 한양으로 올라온 선비들은 어떻게든 도성 안에 자리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권력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인맥을 쌓고 자녀들을 좋은 학당에 보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나는 이제 한양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상징이자 자녀 교육의 프리미엄 그리고 미래 자산 가치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조선시대에도 종로통 어디, 북촌 어디 같은 특정 지역은 그 자체로 프리미엄이 붙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와집에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죠. 한양에는 궁궐과 관아 그리고 소수의 양반저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좁고 비좁은 초가집이나 흙벽집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방 하나를 여러 가족이 나눠 쓰는 경우도 허다했죠. 지금 서울의 고시원이나 쪽방촌을 연상시키는 풍경이 조선시대 한양에도 존재했던 겁니다. 결국 조선시대 한양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성공의 척도이자 신분 상승의 욕망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향한 인간 본연의 갈망이 투영된 거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가 탐내던 한양의 집값은 과연 얼마나 비쌌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가격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조선시대 한양의 집값은 과연 얼마나 비쌌을까요? 지금 당장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을 호가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이 정도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알짜배기 집값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선 한양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양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이라는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이자 한정된 공간이었습니다. 사대문 안은 조선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된 심장이었고 그만큼 땅은 귀하고 또 귀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이 왜 비쌀까요? 한정된 면적에 인프라와 교육, 교통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 집값에 대한 놀라운 증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숙종시대의 실학자 이익은 자신의 저서 성호사설에서
도성 안의 집값이 지방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다고 한탄했습니다. 10배요. 지금 서울 집값이 지방보다 10배 비싸다고 하면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영조시대의 문신 서명응은 도성 안 기와집 한 채 값이 쌀 1000석에 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쌀 1000석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쌀 1석은 성인 남성 한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10석이면 1000년치 식량입니다. 이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일반 백성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집 한 채 값이 노비 수십 명의 값과 맞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비는 당시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고 그 가치가 매우 높았음을 생각하면 집이 얼마나 귀한 재산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을 넘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비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첫째, 수요 집중. 조선의 모든 권력과 기회가 한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오는 선비들, 관직을 얻으려는 관리들, 상업활동을 하려는 상인들 모두 한양으로 모여들었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양에 발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제한된 공급. 사대문 안은 물리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실과 관하 그리고 사대부들의 저택이 이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집을 지을 땅도 지을 집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건축 규제.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른 집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큰 집을 짓거나 화려하게 꾸밀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규제는 오히려 좋은 위치에 허가받은 집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서울의 재건축이나 용적률 규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양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던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수백 년 전에도 금싸라기 땅이라는 개념은 존재했고 그곳에 살기 위한 경쟁은 지금 못지않게 치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싼 집을 사기 위해 조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영끌을 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영끌은 은행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을 사는 행위를 의미하죠. 갚아야 할 빚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심지어는 미래의 행복까지 저당 잡히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이런 영끌이 존재했을까요? 물론 형태는 달랐지만 조선시대에도 영끌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 은행 대출 대신 사채가 성행했습니다. 부유한 양반이나 상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자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흔히 월 3푼이라고 하면 지금은 낮아 보이지만 이건 월 이자율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36%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이었죠. 지금의 신용대출 금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에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기꺼이 이런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왜냐고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또한 개나 품앗이 같은 공동체 금융도 영끌의 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고 차례로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건 역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자금줄이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개에 가입하고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은 지금의 청약통장을 쥐고 당첨을 기다리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에도 부동산 투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양의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일부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의 갭 투자와 유사한 방식도 있었습니다. 집을 사놓고 세를 놓아 월세를 받으면서 집값이 오르면 되파는 방식이었죠. 당시에도 전세와 비슷한 전세권 개념이 있었으니 이런 식의 투기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이 고통받는다는 기록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심지어 정조임금은 도서관의 집값이 너무 비싸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며 투기꾼들을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임금님까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걱정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집값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투기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양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계속 유입되니 집값은 떨어질 리 없다는 믿음. 이 믿음이 사람들을 빚뒤에 앉게 하고
심지어는 사기까지 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내 집은 없다는 불안감,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조급함,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놀랍도록 일치하지 않나요? 조선시대의 영끌은 비록 은행 대출 대신 사채화 개였고 아파트 대신 기와집이었지만 그 본질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재산을 통해 신분 상승과 부를 이루려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자극하는 사회적 환경,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왕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집값 문제와 투기 열풍이 심화되자 왕과 조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조선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을까요? 가장 먼저 시도된 것은 공급 확대였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도성한 인구가 급증하자 성 밖에도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고 심지어는 관청 소유의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신도시 건설이나 공공주택 공급과 유사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지리적 한계가 명확했기에 이런 노력만으로는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된 것은 규제 강화였습니다. 공조 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꾼들을 엄벌하고 집값 담합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양반들의 지나친 사치를 막기 위해 집의 규모나 장식에도 제한을 두는 가사 규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는 지금의 다주택자 규제나 재건축 규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은 종종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합법적으로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음성적인 거래나 편법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았죠. 마치 지금의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조선시대에도 나타났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조선시대에도 세금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집 자체에 대한 세금보다는 토지 소유에 따른 세금이나 상속세 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금 제도는 지금처럼 정교하지 못했고 부유층의 탈세나 편법 증여가 만연하여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한양이라는 수도의 매력은 변치 않았고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식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들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고통받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일부는 투기를 통해 부를 쌓았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숙명적인 문제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한양과 21세기 서울의 집값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조선시대 한양의 집값과 현대 서울의 집값을 비교하며 영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마치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시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에도 영끌은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대신 사채와 갭을 이용했고 아파트 대신 기와집을 꿈꿨으며 갭 투자 대신 전세권을 이용한 투기도 존재했죠. 형태만 달랐을 뿐 한정된 자원인 땅과 집을 통해 부와 신분을 얻으려 했던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집값이 비쌌던 이유는 현대 서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라는 특수성, 폭발적인 인구 유입, 한정된 토지 공급, 그리고 규제와 투기 심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고도 험난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조선왕조의 노력 또한 지금 우리 정부의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안정적인 미래,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한 갈망은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집은 그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죠. 이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둘째,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정책이 부작용을 낳았는지 통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의 서울 집값 문제를 조선시대 사례에 빗대어 단순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경계 시스템, 사회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꿈, 그리고 그 꿈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자 꿈, 그리고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빌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한양과 21세기 서울의 집값 미스터리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지 기대해주세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